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제가 인트로 부분을 촬영할 때 조금 경직돼 있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많이 쳐다보는 것보다 유물을 설명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걸음을 걷거나 대화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촬영하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좀 더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면 구독자와 함께하는 답세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현재 매월 1회 구독자분들과 함께 댓글 주시고 신청 주신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진행 중인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저와 함께 문화재를 직접 답사하시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법주사 주차장에서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걸어서 올라오니까 우측에 승탑군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네요.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옛날 유물로 그 조각가들의 손맛은 없고 전부 이제 기계화로 된 최근래에 뭐 수십 년 이내에 만들어 놓은 승탑군들인데, 승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부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승탑은 승려가 돌아가시고 나서 승려의 사리를 모신 곳, 부도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인데,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죽고 제가 성불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승탑이라는 표현도 부도라는 표현도 모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따지면 부도라는 단어를, 절집도 부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주사에는 이제 많은 유물, 그리고 여러분들도 법주사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유물과 유명한,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물들이 질비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세적길을 따라서 제가 이제 법주사 안으로 올라갈 건데, 법주사에 들어가면 팔상전, 목탑이 있고요. 또 희견보살, 석연지,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승탑을 지나자마자 조그마한 비석으로 하마비라고 적혀 있는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재미있게 답사를 하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답사 내용으로 하마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마비는 다른 곳에 있는 하마비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마비가 무엇이냐면요, 하마비, 아래 하자, 말마자, 그리고 비석비자예요. 말을 타고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라라는 의미예요. 말에서 내려서 예의를 지켜라. 이곳에 들어가려면 예의를 지켜라는 건데, 궁궐, 문묘, 서원, 절집, 능원,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마비라는 편말을 적어 놓고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가십시오라는 하마비를 세워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마비는 다른 곳과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마평이라는 단어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말을 타고 온 고관 대작들이 궁궐로 들어가게 되면 말을 끌고 온 하인들이 하마비 옆에 서로 모이겠죠. 하인들끼리 모여서 그 고관 대작의 승진이나 이동 등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감님은 어디로 또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던 내용을 하마평이라고 합니다. 하마비 옆에서 그런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하마평이라고 하지요. 요 앞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마비라고 적혀 있어요. 하마비의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하마비, 대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문묘 앞이랄까, 그런 곳에 있는 하마비하고 이게 좀 특색이 있어요. 다른 특색. 법주사에 오시게 되면 법주사 들어가기 직전 우측에 이제 속리산 세족길이 보이시죠? 앞에 세족길, 이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꼭 이거 보고 가십시오. 이 뒤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하마비라고 적혀 있고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색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형광 불빛을 따라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 새집 소자예요. 화소, 불로 새집을 태운다는 그런 느낌의 한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법주사에 가까운 곳에 정조대왕의 아들인 순조의 태실을 모셔놓은 곳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순조 태봉도 그림 화면을 제가 자료 화면으로 띄워 놓겠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순조의 태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비석을 세워 놓은 곳으로부터 그 태실이 있는 곳까지는 불이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불로 불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태실까지의 공간 안에 있는 나무와 풀은 모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부터 불이 나더라도 불의 인화성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로서 불을 막는, 불로 미리 나무와 풀을 태워서 제거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 불로서 새집처럼 편편하게 다 태워서 없앤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밑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 하마비, 비록 작은 비석 하나이지만 이 비석 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공부하시고 꼭 이거 구경하시고 가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법주사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촬영, 세 번째 촬영, 네 번째 촬영까지 여러분들 돈 스킵 하시고 저와 함께 법주사 안에 있는 문화재를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가실까요? 법주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법주사 안에 들어오면 석조, 그다음에 연꽃이 있죠? 연꽃 피어 있는 거, 석연지가 있고요. 저기 바위 쪽에 가면은 보살님을 새겨놓은 마예의 보살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쌍사자 석등이 있고, 또 희견보살, 저 앞에 제가 지금 가리키는 카메라에는 안 잡힐 거예요. 희견보살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하마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단간지주, 철단간지주, 우리나라의 철단간지주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한 3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철단간지주가 남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마비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팔상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상전은 목조 건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목조 탑입니다. 조선 인조 때 복원을 해서 조선시대의 작품이긴 한데요. 법주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진흥왕 때 만들어졌거든요. 진흥왕 때 만들어졌고, 진흥왕 위에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면서 박염초, 역사책으로는 2차돈의 순교라고 배우게 되죠. 역사에는 본명은 박염촉입니다. 박염촉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물론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는 늦게 받아들여졌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인 강화도의 전등사,
전등사를 세웠던 아도화상이 불교를 그 이전에 들여왔다, 이런 내용이 신빙성 있게 주장이 되어 있죠. 들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역사를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고 문화답사가 유행하게 된 건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유홍준 명지대 교수님께서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을 쓰시면서 답사 문화가 활발하게 됐는데, 유홍준 교수님께서 중국 문화 답사기 3권을 쓴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일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 쪽에 가면 동북 삼성이 있죠.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조선족 분들이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노래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유홍준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글 내용에 노래를 발췌해서 음만 제가 살짝 넣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은나라, 이제 상나라라고 하죠. 하상서주 지나서 동주까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하고, 양안 삼국시대 지나면 5호 16국이다. 서진 동진 남북조의 수당 5대 10국 지나면 송원 명청 끝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진흥왕 때면 수나라가 태동하기 직전입니다. 불교가 수나라 이전에 넘어왔죠. 소대륙왕 때, 침묘왕 때, 버풍왕 때, 이렇게 고구려백제 신라에 불교가 이렇게 넘어올 때도 수나라가 태동하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유물들, 이제 쌍사자탑이나 석연지나 희견보살이나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 역사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진흥왕 때부터 임진왜란 불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법주사는 천년 고찰이었습니다. 수나라가 38년 만에 멸망을 하기 때문에 당나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통일신라와 연관이 되죠. 법주사의 팔상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중국 역사 제가 음유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도 잘 안 외워지면 멈춰놓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쉽게 외워집니다. 물론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왔지만 음유를 넣어서 읽어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하상서주 지나서 동주까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하고, 양안 삼국 지나면 5호 16국이라. 서진 동진 남북조의 수당 5대 10국 지나면 송원 명청 끝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팔상전이라고 되어 있죠. 전당 합각 재현 루정. 전이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나 또 궁궐이거나 그 건물 중에 전당 합각 재현 루정,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건물이죠. 물론 부처님이 모셔져 있긴 합니다만, 이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목조 탑입니다. 그래서 정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탑입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이나 또는 대웅전이나 이런 건물들 보고 건물들의 특성을 보면 저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조탑이 속리산 팔상전이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인조 때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진흥왕 때 팔상전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1000년 이상 견뎌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인조 때 1600년대 400년 좀 더 됐겠네요.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전각의 특성으로 보지 말고 탑의 특성으로 한번 볼게요. 포가, 이걸 공포라고 해요. 공포가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 있죠. 요게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 있고, 요걸 이제 주심포 공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같이 보면 되겠다. 카메라가 이제 따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계속 설명 드릴게요. 이 종각에 있는 걸 보면은 기둥 하나에 여기 공포가 있고요. 또 요 기둥 하나에 공포가 이렇게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또 있죠. 요걸 다포라고 해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심포 공법입니다. 주심포 공법으로 되어 있고, 명칭을 하나씩 공부해 볼까? 요걸 창방이라고 합니다. 창방. 창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은 H형강, 또 디귿잔넬, 그 잔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잔넬과 잔넬 사이에 모서리에 끼워 넣거나, 또 H형강으로 기둥을 세워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트를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H형강에 철빔을 다시 한번 끼워 넣는 그런 형태가 이게 창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각 같으면 이게 이제 평방이거든요. 평방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요게 주두입니다. 주두로 공포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석가래죠. 요 동그란 게. 그리고 석가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창방과 평방이 있고, 석가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석가래가 내려오는 공간과 요 공간이 역삼각형으로 공간이 비게 되죠. 그러면 석가래가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석가래를 받쳐주는 것이 여기 또 동그란 게 돌이에요. 길게 가죠. 길게 가서 이 석가래를 받쳐주는 거고, 이 도리를 다시 한번 창방, 평방, 공포와 지붕의 도리를 중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것이 장형입니다. 도리는 동그랗고 장애는 네모진데, 도리와 장애는 한 몸에 딱 끼워서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 혹시 드렸나요? 우리나라의 탑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건 통일신라 때죠. 이중기단, 그리고 우주, 두 개의 탱주, 이런 게 아주 뚜렷하고 삼각형의 모양이 굉장히 예쁜 3층 석탑. 예를 들자면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랄까. 그런데 이 탑을 보면 이게 기단부 아닙니까? 기단부가 1단이죠. 그럼 이 탑은 2단이어야 되는데 1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라탑이라면. 물론 이게 진흥왕 때면은 통일신라 이전이고, 신라 초기고, 또 수나라 태종 이전이고, 그때이기 때문에 특색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단 밑에 다시 여기 요 기단입니다. 요게 기단이 요 높이만큼, 또는 요 높이보다 좀 낮게라도 요 기단이 땅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재는 안 보이지만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고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주심포 공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뒤에서 좀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 멀리서 제가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카메라가 뒤로 이렇게 좀 나와서 한번 보세요. 저기 위에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1층이 있고, 1층도 주심포고요. 2층은, 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할까요?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이런 말이 있죠. 궁궐이 999칸이고, 대감마님의 집이 99칸 이내라면은 집이 99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한 칸입니다. 전면 하나, 둘, 가운데도 한 칸이니까 셋, 넷, 다섯이죠. 전면 5칸, 측면이 몇 칸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측면 5칸입니다.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이. 그리고 2층은 한 칸이, 저기도 주심포 형태로 되어 있네요. 2층도 팔상전이라고 적혀 있는 편액이 있죠. 편액 옆으로 공포가 지금 기둥마다 공포가 있는 주심포 공법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이제 칸이 줄어들었죠. 정면 3칸입니다. 측면은 몇 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층도 주심포 공법이죠. 주심포 공법이고 정면 3칸이고, 5층만 지금 2칸으로 줄어들어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5층만 쭉 여기서 보면 저 위에 잡히죠. 5층만 2칸이고 가운데 포는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5층은 주심포 공법이 아니라 다포 공법입니다. 나머지 1층, 2층, 3층, 4층은 주심포 공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일 위에 있는 5층만 다포 공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범종각은 지붕이 내려오면서
내린마로 내려오고 처마마로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팔짝지붕 형태인데, 얘는 모서리가 전부 사각이면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이 꼭대기가 하나만 있죠. 이게 모지붕이에요. 지붕이 꼭지가 하나. 얘는 지붕이 용마루가 저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범종각은 꼭지가 두 개죠, 지붕에. 그러니까 양쪽에 지붕이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저 종무소 같은 데가 보이죠. 종무소 보면은 용마루가 쭉 가서 꼭지가 두 개죠. 지붕 꼭지가 두 개죠. 그리고 내려와서 내린마루, 처마마루 이렇게 팔짝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쭉 올라가서 꼭지가 하나 있죠. 이제 모지붕이라고 합니다. 모지붕이고, 위에가 제일 끝에 피르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찰주 형태로 꽂아져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보배로운 구슬 보주가 있고, 뺑 돌려서 있는 게 명칭은 알지만 저게 탑에서 쓰는 그거하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륜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탑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팔상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법주사에 오시게 되면 건물 예쁘다, 이게 조선시대의 탑이더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만 있는 탑이라더라, 역사책에 있는 그 정도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알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팔상전 설명을 이제 거의 다 드렸어요. 그럼 팔상전은 어떤 의미일까? 부처님의 일생 중에 8개의 모습으로, 도면으로 그림을 그려서 부처님의 생애를, 태어나셔서 열반할 때까지 그런 그 과정 중에 8개의 과정으로 그림을 그려서 모시는 게 팔상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법주사의 팔상전 설명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쌍사자 석탑이나 석연지나 희견보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구독자와 함께하는 답사 여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시면 저와 함께 직접 답사 여행을 하면서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촬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촬영은 쌍사자석 등을 촬영을 할 거고요. 분량이 짧으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이는 거, 희견보살이라고 보입니까? 예, 희견보살도 촬영을 하고 갈 거거든요. 자료를 쌍사자석 등이나 희견보살을 찾으면 동일한 사람이 아마 만들었을 거라는 자료가 찾아지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쌍사자석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내에서 세 번째로 분량을 만들어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중국 역사 연표를 음유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렸었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게 자꾸 해보면 재밌고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 제가 이제 동양 3국 역사를 엮어서 26년도에는 일본, 27년도에는 중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상서주 지나서 동주까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하고, 양한 3국 지나면 5호 16국이다. 서진, 동진, 남북조의 수당 5대 10국 지나서 송원, 명청 끝이다. 이걸 음유를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쉽게 외워집니다. 잘 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끊고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시면 좀 외워지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막으로 또 넣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법주사에 오게 되면 쌍사자석 등을 반드시 보게 되는데요. 이 쌍사자석 등의 시기적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쌍사자석 등은 신라 초기를 보면요. 여기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까이 와서 좀 찍어주세요. 피디님. 이 석등의 아래가 복년이죠? 복년. 여기가 악년이 되겠고요. 복년과 악년의 차이는 우리 복분자 아시죠? 복분자를 먹으면 오줌 넣고 요강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연꽃이 아래를 향해 있다 해서 복년이라고 하고, 여기는 하늘을 보고 있어서 악년이라고 합니다. 복년은 지금 단면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씩, 꽃이 하나씩 되어 있고요. 여기는 꽃이 유야돼,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옆에서 단면 위에 하나를 더 씌운 그런 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8세기 이전의 신라 때나, 통일신라가 676년이잖아요. 그럼 7세기 중엽 아닙니까? 통일신라 초기랄까, 그 이전이랄까, 그때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자가 있는 여기 부분이, 여기가 간주석이거든요? 간주석이면, 저기 있다. 저걸 보면 되겠다. 석등을 보면 비교가 되네요. 요건 지금 통일신라 작품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주석이잖아요. 이 간주석이 팔각이라고. 팔각면. 면이 팔각으로 이렇게 된 간주석이 통일신라 초기나 신라 초기 때 만들어진 석등들이에요. 석등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쌍사자 석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형미가 아름답게 되어 있죠. 저게 더 위쪽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조형미가 굉장히 아름다운 쌍사자 석탑이 만들어진 것은 적어도 100년이나 200년 후에 점점 기술적인, 그리고 조형미의 석공들의 예술적 능력이, 스킬이 높아지면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요걸 8세기나 9세기로 보거든요. 729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덕왕 19년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덕왕 19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쌍사자 석탑과 식연보살이 같은 시기로, 그리고 식연보살을 만든 사람이나 쌍사자 석탑을 만든 사람이나 동일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성덕왕 때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성덕왕 때 우리나라의 유물이, 대단한 유물이 남아있죠. 상원사동종이 720년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성덕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경덕왕이 추진을 하다가 경덕왕이 완성하지 못하고 해공왕이 할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리며 만들었던 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레종으로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이죠. 19.8톤의 대단한 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찬란한 문화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자가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어깨에 피고 받치고 있고, 다리를 뒷굽을 살짝 들어서, 이게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돌을 이렇게 깎을 수가 있을까? 대단한 작품인데, 여러분들에게 쌍사자 석탑의 특색을 몇 가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간주석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주석. 여기가 이제 악년이고, 여기가 이제 화사석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화사석인데, 문을 낸 게 이걸 화창이라고 합니다. 불을 피우면 바깥으로 불이 보이겠죠. 그리고 불이 이제 초를 피우거나 불을 피웠을 때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얇은 창호지 같은 걸로 막게 돼요. 오시게 되면 쌍사자 석탑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시고요. 이런 화창 구멍에 아주 작은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이 왜 뚫려 있는가, 그런 것도 와서 꼭 보고 가세요. 이 쌍사자 석탑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화면으로 보셔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실 텐데, 실물로 보고 있는 저는
경외감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응? 이 돌을 이렇게 깎아서 한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꼬리가 훼손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쌍사자 석탑의 꼬리와 다르게 이 부근에 사시는, 제가 이제 답사 여행을 하기 전에 답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녔었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이 어렸을 때 꼬리가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그때 꼬리가 있을 때는 다른 쌍사자 석탑에 있는 꼬리와 다르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약 한 40여 년쯤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꼬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도 꼬리는 훼손되어 있고요.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작품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자가 발 뒤꿈치를 살짝, 뒤꿈치를 들진 않았지만 발에 힘을 주고 약간 이렇게 섰고, 팔로 이렇게 받칠 때 무게를 받치니까 가슴을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두 마리 사자가 갈기도 표현을 해놓고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해 놨어요. 법주사에 오시게 되면 꼭 보시고요. 제 영상 보시고 오시게 되면 이런 모습 설명 들으신 거 꼭 와서 보시고, 화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왜 뚫려 있는가 이런 것도 꼭 보시고, 꼬리 부분, 여기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엉덩이 부분에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꼬리가 달려서 S자 모양의 꼬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성덕왕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간주석이 팔각이 아니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희견보살 설명드릴 때 제가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쌍사자 석탑과 희견보살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스킵 희견보살 때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소개됩니다. 안에 스님이 계시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드리고 왔고요. 원통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리산 법주사편 지금 한 4~5편째 찍고 있어요. 두 번째인가요? 법주사 팔상전 찍으면서 팔상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에도 지금 하나의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을 설명을 드리고 희견보살을 설명하러 갈 겁니다. 이 특색 한번 볼게요. 여기도 기둥 하나에 공포가 있는 주심포 공법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특색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정도 건물에서는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무게가 많지는 않은데, 다포거나 또 대웅전 건물이랄까, 궁궐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복궁의 근정전이랄까, 큰 건물들의 지붕은 무게가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포를 중간에 또 넣어서 무게를 분산을 시키는 건데, 그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 봅니다. 여기 카메라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요거 하나 보이시죠? 요 돌이 있죠? 요 돌이 이쪽에 또 있어요. 여기도 돌이 또 있죠? 요게 활주를 받치는 활주 초석입니다. 이 초석 위에다가 나무 이 정도 되는, 원 둘레가 이 정도 되는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처마에 이전에는 받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없지만, 카메라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와서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를 잡히려나 모르겠다. 여기에 지금 먹물 표시로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 자리에 기둥이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요 기둥이 여기까지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붕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활줄을 세워서 기둥의 무게를 분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주가 서 있던 활주 초석입니다. 양쪽에 활주 초석이고, 희견보살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희견보살님도 쌍사자 석탑을 만드신 분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연지를 받쳐들고, 여기가 이제 이게 어깨에 이게 천의예요. 천사들이 입는 옷, 천의로 보이고요. 특색을 한번 볼게요. 희견보살하고 쌍사자 석탑하고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사자 석탑이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걸로 봤잖아요. 8세기. 왜 8세기로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하는지 그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설명됩니다. 중국 시안에서 북서쪽으로 가면은 우르무치 가기 전에 돈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고굴에서 엄청난 문화재가 발견이 됩니다. 그 설명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희견보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견보살의 얼굴부터 요 어깨까지 내려온 부분 보면은 몸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몸의 구성에서 얼굴이 좀 작죠. 얼굴이 작고 천의를 입었어요. 천의를 입었는데 허리가 잘록하게 잘 표현했죠. 쌍사자 석탑을 만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얼굴이 작죠? 그리고 가슴이 하반신에 비해서 작습니다. 이 이유가 더운 나라의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좀 가죠. 더운 나라이면서 또 아프리카의 흑인은 아니지만 동남아의 더운 나라 지방에서 피부가 가무잡잡한 사람일 거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죠. 얼굴이 지금 손상돼서 잘은 표현이 안 되지만 뒷모습으로 뒤에를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가사 천이 뒷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뒷모습을 보면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지 않나요? 곱슬머리로 표현되지 않았나요? 아프리카의 흑인은 아니지만 동남아의 더운 나라 지방, 머리를 짧게 하고 흑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설명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쌍사자 석등을 제작한 동일한 시기인 720년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지금 불경을 외우고 계셔서 제 목소리는 전달이 되는데 저분이 혹시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스님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 소리가 커지면은 방향을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안에서 북서쪽으로 우르무치, 그리고 우르무치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시리아까지 6,400km가 실크로드입니다. 위쪽으로는 곤륜산맥, 아래쪽으로는 천산산맥, 그리고 기련, 질령산맥이 있어요. 실크로드의 가운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죠. 그 위쪽에 돈황, 중국 발음으로 똔황입니다. 똔황 막고굴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거기서 발견된 고 문서가 28,000점입니다. 그 발견자에게
영국에서 온 탐험가 오렐스타인이 돈을 주고 10,000점을 사갑니다. 그러면 28,000점 중에서 18,000점이 남았죠? 프랑스의 펠리오라는 탐험가가, 이 펠리오라는 사람은 언어 천재였어요. 7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단한 천재였다고 하는데, 펠리오는 중국 한자를 읽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말하고 뜻풀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5,000점을 가져가는데 5,000점을 검수를 해서 알짜배기만 챙겨서 가져갑니다. 펠리오가 가져간 5,000점 중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했던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 필사본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왕후 천축국전 필사본이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10,000점을 가져갔고 프랑스가 5,000점을 가져갔죠. 세 번째는 일본의 오타니 탐험가 오타니 컬렉션 그룹에서 5,000점을 돈을 주고 또 사가요. 그래도 총 20,000점을 가져가죠. 그리고 8,000점은 청나라 정부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외부 반출을 막으면서 청나라 정부가 8,000점을 가져가서 총 28,000점이 세 개의 국가와 청나라 정부에 보관이 되는데요. 오타니 컬렉션에서 가져갔던 5,000점은 당시 1910년도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오타니 컬렉션에 5,000점이 와서 일부가 일본으로 가고 일부는 우리나라에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1,700점이 지금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1,700점의 유물 중에는 똠황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오타니 컬렉션의 오타니는 왜 조선에 그 1,700점이라는 유물을 남겨놨고 일제시대의 친일파들과 밀정들은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를 배반하며 친일 활동을 해왔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고 허무합니다. 그들은 조선이 독립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견보살이 8세기 작품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똠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벽화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벽화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노예로 잡혀온 곤륜노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곤륜 지방에서 잡혀온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 곤륜노의 모습이 희견보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라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이 발견된 당나라 시절의 8세기와 이 8세기 그리고 쌍사자 석탑의 성덕대왕이 연관되는 8세기를 추정을 하는 거죠. 해초 스님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갔던 그 시기가 바로 성덕왕 때거든요. 그래서 8세기로 알려지는 거고요. 희견보살을 설명드리면서 둔황에서 발견된 28,000점의 고문서를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오렐스타인이 10,000점을 가져갔고요. 프랑스의 펠리오가 5,000점을 가져갔고요. 일본의 오타니 컬렉션이 5,000점을 가져갔고 청나라가 8,000점을 가져가서 28,000점의 고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똠황 막고굴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미국의 랭던 워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랭던 워너는 미국 최초의 동양 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급히 막고굴로 도착했는데 이미 28,000점의 고문서는 다른 나라에 차지가 되었죠. 랭던 워너가 기막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랭던 워너는
막고굴에 있는 12점의 벽화를 뜯어가는데요. 벽화를 뜯어가는 과정이 참 기상천외하다고 할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할 때 사용하는 박스 테이프, 넓은 박스 테이프가 있죠? 박스 테이프를 그림에 붙였다가 떼면은 그림의 안료가 박스 테이프에 붙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벽화에 접착제를 붙였다가 떼어서 그림을 훔쳐가게 되거든요. 12점의 벽화를 뜯어갑니다. 그리고 불상 하나를 가져가게 되죠. 미국으로 도착해서 보니까 불상은 석조이다 보니까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벽화는 가져가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도착해서 훼손이 되어서 모두 가치가 상실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죠.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대단한 탐험가로 랭던 워너는 영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 최초의 동양 미술 사학자였기 때문이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탐험가 활동을 하며 외국의 문화재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 랭던 워너를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내용이 아닌가요? 다음 문화재를 함께 만나보시죠.